뉴욕 증시는 달러 급등과 고용지표 악화, 시티그룹을 비롯한 금융주의 급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3% 가까이 떨어진 1308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엿새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자재주와 은행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은 2%나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 달러와 강세와 석유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불과 1센트 하락한 배럴당 72달러 65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 18차 당사국 총회 유치 희망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3% 빠진 1308로 끝이 났는데요. 스탠다드앤포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불거져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간 것이 일단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고용 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 부담 또 달러와 강세 때문에 하락 마감했네요. 네, 일단 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일단 그 S&P사에서 일단 실제로 강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요. 예전에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그 전망을 일단 예견했었는데 일단 그리스부터 하향시켜버리면서 좀 시장이 좀 약간 많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리스 시장 전망이 일단 신용등급 자체가 하향으로 실제로 불거져 나오면서 일단 뭐 흔히 알다시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좀 연차적으로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상품주들 그리고 에너지주들 원자재들이 각각 이렇게 다 하락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좀 좋은 흐름을 타던 고용 지표마저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보다 자세한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좀 음봉을 좀 많이 크게 형성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20일선은 이제 굳건하게 좀 이렇게 지키다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깨고 내려왔고요. 일단 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좀 크게 움직였던 게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원인이 가장 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내일 같은 경제 지표가 지금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출렁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1300선 정도에서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뭐 하락으로 해가지고 일단 10,000선까지 정도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가 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그런 여부를 좀 많이 지켜보면서 아마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단 그리스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어떻게 공조를 이루어 나갈지냐 그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 충격을 좀 덜 하면서 조정을 덜 받고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외무장관이 두바이의 위기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바이발 사태에 대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드디어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주가에는 약세로 좀 작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S&P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글로벌 그 마켓 시장을 좀 봤을 때 일단 재정 적자 폭 자체가 지금 이제 축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계속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자금을 공급하는 부분이 대부분 큰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선진국 국가들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제조업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제조업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좀 알려졌던 대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좀 강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 그런 여파를 일단은 달러 강세가 좀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 자체가 일단은 FOMC가 전일 나타냈을 때 시장에서 워낙 좀 대부분 알려져 있는 정도로 나타나면서 이제 FOMC에 대한 실망감 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자체가 이제 하향을 좀 나타내면서 달러 강세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어제 많이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원자재주라든지 상품주, 에너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주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일단 흐름 자체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큰 그런 장을 어제 연출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에너지주, 상품주 쪽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보니까 은행주도 유럽 못지않게 뉴욕 증시에서도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메리디스 휘트니가 또 골드만삭스 투자 의견을 뭐 하향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이 먼저 일단 자금 확충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네, 신주 발행을 좀 했는데요. 근데 신주 발행 가격이 예상치가 한 3.95달러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보다 더 낮은 3.15달러 정도에 발행되면서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티그룹부터 제약 한 6%대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쪽집게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메리디스 히트니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향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적으로 일단 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잡으면서 올해 최근에 그 금융주라든지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을 좀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실적 하향 전망으로 한 2%대에서 한 4%대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BOA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겹쳐지고 그리스에 대한 그 여파가 커지면서 오히려 은행주들이 더 한번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메리디스 휘트니가 골드만삭스에 대한 실적 전망을 또 내리긴 했지만 같이 또 맞붙는 라이벌 관계 있는 애널리스트죠. 리처드 보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 가지 정도의 은행주를 사볼 만한데 그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은행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명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일단 뭐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 분석하는 그 분석 툴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그 향후 전망이 틀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 현재로서 벌어들이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 순익 자체가 지금 현재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향후에 좀 이렇게 전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던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 전망 하향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지금 이제 많이 보고 있는 편 같은데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뭐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예상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워낙 또 작은 흐름에 좀 많이 제조업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실제로 좀 전망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제일 최근에 좀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제일 컸던 게 일단 고용입니다.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주는 데 따라서 일단 뭐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그런 주에 대한 실적 전망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한 실적 전망이 강등된 점 역시 은행주 약세로 작용을 했고 또 이 밖에 다른 종목들도 실적 전망이 부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설상가상의 그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을 좀 많이 이어간다고 생각을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캐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페덱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악화가 되게 나오면서 한 6%대 정도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 파이낸셜이 4분기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감소하면서 또 주가가 좀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골드만삭스가 그리고 또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회사인데 그 투자 의견을 강등하면서 같이 좀 급락하면서 여러 가지 좀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좀 약간 급락 패턴을 이어가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말 예상해 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메리디스 휘트니에게 또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하향을 당하고 골드만삭스 또한 할리 데이비슨의 투자 의견을 내린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또 좋지 못했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주 쪽도 부진을 했다라고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표들이 꽤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안 좋았던 지표 먼저 챙겨보죠. 고용지표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어제 예상치와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치와 부합을 했는데요. 일단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이전에 한 47만 4천 건이었는데요. 일단 시장 전망은 한 46만 5천 건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발표된 게 한 48만 건 정도 발표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악재로 약간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치보다 좀 큰 폭으로 좀 하회하면서 한 2주 하회를 하면서 한 2주 연속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게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이제 FOMC에서
그 극각적인 그 고용 시장은 많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그 발표를 성명문을 좀 발표했는데요. 그게 반해가지고 하루 만에 오히려 지금 예. 고용 시장 회복이 오히려 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좀 말이 나타나면서 아마 이에 따라 지금 투자자들 심리가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신뢰도 좀 많이 낮아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좀 악재에 같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시장 회복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지금 현재 가장 제가 봤을 때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앞으로 좀 뭐 발표될 경제 지표도 보면 대부분의 고용 지표와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뭐 밀접한 것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기재에는 그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회복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기초가 좀 주목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고용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진정한 미국 쪽에서의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보니까 4주 평균 신규 신청 건수는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얘기 예, 들어보죠. 맞습니다. 그래프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전주에 대비해서는 좀 이렇게 소폭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좀 어제 같은 좀 악재로 작용했었는데요. 일단 변동성을 좀 많이 줄인 4주 연속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이 좀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이렇게 어제 같은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째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든 지표라고 보여지는 4주 평균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치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트렌드는 그래도 하락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표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에서는 경기 회복 신호를 오히려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11월 경기 선행 지수였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어제 시장에는 크게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선행 지수가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0.9% 정도 상승하면서 8개월 연속 계속 경기가 일단 좋아지고 있다는 걸 지금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경기 선행 지수 발표되면서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할 거라고 일단은 경기 선행 지수는 어느 정도 지표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좀 최근에 보면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된다고 일단은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다는 그런 발표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향후 지금 현재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해 봤을 때 한 6개월 이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믿음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신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면 제일 컸던 이슈가 있다는 최근 뭐 소비 지표라든지 그런 거 발표되면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근데 대신에 거기서는 이제 고용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이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소비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최근 흐름 일단은 고용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고용에 대한 부분이 기저에 만약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면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향후에 경기 회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발표됐던 게 이제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인데요. 네. 일단은 이전이 16.7에 비해서 일단 발표됐던 게 20.4로 큰 폭으로 좀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한 5개월 연속 지금 이제 계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일단 침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많이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일단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이 어느 정도 기조에 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발목은 고용 지표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지수 한번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도 제조업 경기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2009년 1월달부터 올 1월달을 바닥으로 지점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좀 일단 눈에 두드러지게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마이너스권을 돌파하면서 경기업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11월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12월 필라델피아 지수 모두 경기 회복세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전일에 발표가 됐었죠. FOMC 회의 결과의 여진 그리고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결국 강등된 것 이것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품 쪽도 분명 출렁였을 거란 말이죠. 네, 유가부터 맞습니다. 알아보죠. 네, 일단 유가는 달러 강세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일단 유가는 WTI
코스피가 한 72.65달러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달러 강세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유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되고요. 일단 최근에 유가와 가장 또 밀접하게 움직였던 것 중 하나가 좀 금값입니다. 예. 금값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하다가 최근에 좀 약간 발목을 잡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한 달만 좀 최저치로 좀 떨어졌습니다. 온스당 1107.4달러 정도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지금 이제 FOMC도 일단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어지는 가중에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어느 정도 뭐 출구 전략도 맞물린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스페인에 대한 향후에 좀 신용 등급도 만약에 네. 강등이 일어날 거면 나게 될 경우에는 시장 아마도 좀 뭐 작은 충격이 아니라 굉장히 큰 충격이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달러 강세가 뭐 최근에 그 흐름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전망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면 달러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세로 반등을 나타낼 경우에는 상품주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금값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좀 다른 다른 패러다임이라든지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달러 강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무려 13원이나 올랐었죠.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 일정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그 일정 한번 챙겨보겠는데 일단 오늘 밤은 특별하게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이제 그리스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뉴욕 지수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는요. 일단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따로 발표 지표가 없습니다. 일단 화요일부터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3분기 GDP가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개인 소비, 그다음에 10월 FHFA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발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1월 중고주택 판매 호수 좀 중요하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11월 신규 주택 판매 호수도 일단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한번 파악하면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고용 지표 중에 하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1월 내구재 주문 정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일정 정도는 아마 이제도 이번 주에 이어서 이제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주택 판매 호수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지수가 어떤 흐름 이어질지 좀 예상을 하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 주택 지수 호수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가지고 네. 이제 시장 자체 좀 많이 반등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해보시는데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쓴 뉴욕 증시 일정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들어보죠. 엿새 만에 하락했어요. 예, 유럽 증시도 엿새 만에 좀 하락했는데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리스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전일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일단 마감 전에 일단 어제 그 전전일 유럽 증시가 마감했는데요. FOMC가 실제로 그 FOMC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로는 시장에 알려진 정도로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오히려 반대로 좀 실망감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다 좀 은행주들도 같이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은행주들이 오히려 전일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패턴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 자체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요. 신한금융투자의정부 지점으로 가서 최용 대리 연결해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입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이틀째 조정을 받았죠. 이제 조정이 좀 본격화된다 싶기도 한데 1650선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욕도 빠졌어요. 오늘 우리 장 변수 한번 챙겨보죠. 네, 전일 FOMC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일주일 만에 1650선 내주며 16포인트 하락한 1647로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며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이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5일 연속 줄어들면서 전일은 4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금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되며 전일 4천 계약가량의 대량 매도를 보인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변화가 있는지 투자 변수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 변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한미 통화수합 종료 소식의 여파로 14번 급등한 1177.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이후 최고치이며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추세 흐름상 당분간 환율 추가 상승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움직임에 대해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달러 캐리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은 수출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환율 변화가 없다면 기존 IT 자동차 등 수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주 움직임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변수는 1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입니다. 전일 5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수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며 단기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금일 10일 이평선의 지지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만약 10일 이평선이 무너진다면 급락은 아니겠지만 추세 흐름상 조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수급 쪽에서는 선물 시장 쪽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 1647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급등한 환율도 또 오늘 어떻게 움직여줄지 변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대응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분명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될 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살펴볼 때 전일의 하락은 12월 들어 유지되던 5일선의 지지가 무너진 조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위주의 대형주는 일단 5일선 회복을 확인하며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전일의 조정이 금일까지 이어지며 10일 이평선까지 무너진다면 단기 박스권 횡보 움직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시장의 강한 움직임을 확인하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 시점 예전에 비해 주변 상황이 다소 좋아진 느낌이지만 결국 수급의 뒷받침 없이는 상승 여력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전망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전일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650선을 내준 코스피와는 반대로 최근 대두된 중소형주 강세 영향으로 코스닥은 일주일 연속 오르며 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증시 내성이 강한 대형주 선호 현상이 팽배했지만 12월 들어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도 변화의 이유는 수급 장세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증시 방어력이 높아졌고 이익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인 거래가 얕은 상황에서 중소형주의 기관 혹은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편입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은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남해화학, 아시아나항공, 하이닉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경기 침체로 비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올해 205억 원의 적자를 보였지만 내년에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료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또한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단거리 관광 노선 비중이 큰 아시아나항공도 1,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영업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종목들 적자로 인한 주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흑자로 전환되며 그 이익이 확대될 경우 추가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라도 편입을 시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소형주 강세는 지수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계속될 텐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 아시아나항공, 하이닉스 외에 또 어떤 종목이 더 있겠습니까? 예, 오늘의 엣지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와 분할된 이후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10일 연속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수 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영업무역의 외국인 러브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업무역은 수출 기업으로 워낙 강세에 실적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최근 달러 강세 기조도 다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생산 경쟁력 강화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으로 다각화되어 있는 생산 거점은 성공적인 현지화와 수익성 턴어라운드로 자회사 지분법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신발 부문의 주문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글라데시 생산 범위 통합화, 지분 구조 정리로 관리 효율성과 지분법 이익 향상도 기대돼 4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000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와의 분할 상장 이후 분할 기준가를 고려하면 현주가, 하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영업무역의 주가가 영업무역 홀딩스에 비해 저조했던 가장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지만 시장 예상을 대폭 상회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환율 움직임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단기 추가 상승을 예상하며 매수가는 5일선 부근의 조정을 기다리며 1,500원, 목표가는 작년 PER인 7배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 상승이 무너지는 11선 9,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 최용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쌍용차 회생 계획안에 따르라고 직권으로 명령했습니다. 존속가치가 청산보다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지만 그래도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16일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중일 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상관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CD금리가 은행들의 실질 자금 조달 금리와 차이가 있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삼기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은행권 실질 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로버트 앵글 뉴욕대 석좌 교수가 환해지 상품인 키코는 기업이 환위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이 환위험을 해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이라면서 기업이 은행보다 수천 배나 불리한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은행들은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닥쳤을 때 30일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를 포함한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방안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쌍용차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따르라고 직권으로 명령을 했는데 앞으로 쌍용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법원이 직권으로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재계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법원은 17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를 인가할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해외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반대하면서 2번이나 부결된 적이 있는데요. 법원이 직접 나서 강제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강제 인가의 배경으로 쌍용자동차의 존속가치가 파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했었는데요. 네.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면 쌍용차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데 쓰고 회사 문을 닫는 파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보다는 계속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 회사를 정산하면 9,5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계속 운영을 하면 1조 3,2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또 쌍용차의 미래 전망도 좋게 봤습니다. 쌍용차의 올해 완성차 판매량이 목표치의 20%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만큼 생산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을 반대했던 해외 채권단도 실제로는 찬성 비율이 65%로 법적 요건인 66%에 근접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던 것인데요. 네. 이 밖에 파산 절차 등을 밟게 됐을 경우 막대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파산하면 임직원 4,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협력업체가 무너지게 돼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협력업체를 포함해 쌍용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쌍용차의 파산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데요. 채권단이 항고하더라도 1심 판단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생 계획안은 계속 추진되게 됩니다. 네, 일단 법원이 쌍용차 회생안을 강제 인가함으로 인해서 회생의 발판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제대로 정상화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라든가 M&A 추진 등에 대한 전망도 좀 들어보죠. 네, 쌍용자동차가 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쌍용차는 신차인 C200 출시와 해외 매각 등으로 생존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추가적인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금융위기 등으로 해외에서 쌍용차를 사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쌍용차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C200의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요. 차량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만 투입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면 신차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포승공단 등 부동산을 매각하고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을 추가로 빌린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해외에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에 대해서 산업회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재무적 투자자를 찾은 뒤 해외 매각에 나선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지분 관계가 복잡해서 나중에 해외 매각할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쌍용차는 독자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매각이 돼야 하는데요. 쌍용차가 완성차 업체로 계속 살아남는 방법은 선진 완성차 업체에 매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세계 자동차 업계의 불황으로 여러 개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쌍용차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데요. 네. 쌍용차는 매각과 관련해 내년 1월 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곧바로 M&A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매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매각 절차가 쉽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쌍용차의 미래는 앞으로도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쌍용차 측에서는 이제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에 고맙다라는 뜻을 밝긴 했는데 3년 내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전망들은 밝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방한을 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앞으로 한중일 FTA 체결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현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유력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은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보화 체계, 학계의 공동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시 부주석은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공동으로 부합한다면서 지금 한중 FTA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양측이 함께 노력해 FTA에 대한 공식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체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시 부주석은 또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시 부주석은 중국의 차기 주대로 유력한 만큼 그의 방한 일정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그런데 17일 조성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정기사 단체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경제인과 5천을 함께하면서 한국 기업에 중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세일즈 얘기를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CD금리, 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였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의 실질금리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바뀌게 되는 배경 그리고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양도성 예금 증서조 CD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졌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 방식이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내년 1월부터 개별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넘겨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의 평균 조달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달금리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돈을 가져오는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은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은행채와 CD를 발행해 대출을 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의 조달금리의 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물 CD 금리에 은행의 인건비와 수익 등을 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CD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은 자신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시중금리 내려갔는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아서 고객들이 원성을 크게 샀었는데요. 네. 이번에 제도가 바뀐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CD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예적금과 은행채 등 은행의 조달 방식을 모두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정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CD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등에 반응하는 속도가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락하면 기준금리도 바로 바뀌지만 예적금 등은 반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실제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에는 유리하겠지만 금리가 떨어진 시기에는 CD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불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겠죠. 또 CD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CD는 가장 값싼 조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금 등의 경우 CD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들 평균화한 것을 기준금리로 활용하게 되면 기준금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CD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 CD 연동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같이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판단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전망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가 바뀐다라는 내용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통화 옵션 상품, 키코 소송 본격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로버트 앵글 지금 현 뉴욕대 교수가요. 키코란 상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은행이 유리한,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앵글 뉴욕대 교수가 키코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은행이 폭리를 취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상품 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은행의 100% 이익이 귀결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17일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을 출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품인데요. 업체가 은행과 계약한 환율보다 일정 수준 낮으면 업체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일정 조건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앵글 교수는 또 환율 상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약 2년 정도를 약정한 것으로 봤을 때 은행은 2년 안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파생 상품의 손익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햇슨 옵션 모형이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해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햇슨 옵션 모형으로 키코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기업이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은행이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평균 4.6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측이 주장하는 분석 모형으로도 평균 2.2배나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만큼 애초부터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인 키코를 마구잡이로 팔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앵글 교수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역시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로스 MIT대 경영대학원 교수에게서 잘못 얻은 결과를 토대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고의 손익 추적 방식에 문제가 있고 분석 결과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전망하는 변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은행 측은 로스 MIT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키코 사건을 놓고 양측이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싸움은 세계적인 석학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게 됐는데요. 당분간 키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조의 키코 재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도 위기 시에 적어도 한 달간 3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은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닥쳤을 때 30일간을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자본의 질이나 건전성, 차입에 대한 규제도 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바젤위원회의 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외화 차입 등 글로벌 업무를 하는 은행이라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바젤위는 내년 4월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2010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각국은 2012년 말까지 해당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30일 유동성 보유 이외에도
은행들이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을 구성하도록 했고 은행의 대출이 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익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행에 비해 BIS 비율이나 기본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구조도 보통주 위주여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자산 확대 경쟁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회의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국제기구를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에 설립할 것을 얘기를 했다죠. 네, 시진핑 국가부주석과의 환담을 마치고 곧바로 덴마크로 날아간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우리나라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012년에 열릴 예정인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한국 유치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성공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3% 밀려서 1,308을 기록을 했는데요. 1,500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며칠 만에 다우는 다시 1,300선대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단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고용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지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담을 주었고요. 달러화가 3개월여 만에 유로화 대비 최고치로 올라섰는데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강세로 상품주, 원자재주 모두 약세를 보인 것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대응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우의 이런 흐름 또 달러화 강세 이와 관련된 우리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